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행인 이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많은 고생하신 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박사과정, 석사과정에서 한 학기를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한 90분 정도 강의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50분이라고 그래서 이걸 정말 액기스만 뽑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뭐 기술적인 얘기들,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신문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북한이 핵실험 하고 로켓 쏘고 뭐 공간 접근하고 뭐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것들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얘기들 굳이 잘못 오해라고 할 수도 없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실이 맞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몇 개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공감하실 겁니다. 1번 보시면요. 북한 핵 문제에는 대한민국이 할 게 별로 없다. 중국하고 미국 강대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지 우리는 할 게 별로 없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수소폭탄이 아니었다.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이 껌을 쳤지만 수소폭탄 아니었다. 그럼 뭐 큰 문제 아니네. 정말 큰 문제 아닐까요? 만약 이런 얘기가 성립한다면 강도가 기관총을 들고 둘을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소총 들고 들어왔더라. 그럼 괜찮다. 이런 얘기가 성립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미국이 확실하게 핵우산 공약해주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다. 핵우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눈이나 벼울 때 이렇게 덮어서게 생기는 거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핵우산은 약속이죠. 약속. 북한이 대한민국 핵공격하면 미국이 내가 맞은 걸로 간주하고 핵과 여타 무력 수단을 이용해서 응징하겠다. 라는 약속. 이게 핵우산입니다. 저게 확실한데 어떻게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어? 핵을 사용 못하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중국이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 지금 이따가 지금 관灯막 지금 찍히고 있죠? 우리도 핵무장하자. 정말 참 하고 싶은 얘기죠. 네.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러나 과연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이거 구태여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네.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참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다. 미사일은 아니다. 아니 걔도 그거 쏴서 인공위성 지구 궤도에 올리지 않았는가? 그럼 미국이 로켓으로 봐줘야 되지 않는가? 정말 그럴까요? 이 말고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 이게 제가 쓰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 정답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데 북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붕괴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데, 우리 바라고 있는 반대요. 자, 이제 냉정하게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50분 동안 이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하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핵이 누구의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국 문제고 미국 문제고 국제 문제고 우리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상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하니까 내가 핵을 자위수단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진실과 관계없이 일단 북한이 미국을 계속 시기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문제인 측면이 있습니다.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다 아시죠? NPT 다들 아셔야 됩니다. 설명하기 길어질 때, 어쨌든 NPT라는 것이 이 5개 강대국만 핵 보유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하게 금지해놓은 조약입니다. 국제조약. 이 조약에 북한이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문제다. 맞다. 그렇다. 예, 맞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북한 핵이 중국한테는요, 전략적 자산일 수도 있고, 자기들 리더십에 상처를 내는 골치 아픈 존재일 수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하고도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한테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중국, 미국, 유엔, 북한 핵 때문에 죽고 살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문제인 양 얘기하시면 정말 무책임한 분이 되시고요. 특히 한국의 지도층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질문이 있죠. 제가 방송 나가서 이런 얘기를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아, 그럼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북한 핵 문제가 엄청 엄중하다. 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공포에 질렸어. 그렇게 살아야 맞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정답은 스피노자적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선진 국민의 의식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엄중하다는 것은 가슴속이 잔뜩 인지하고, 그러나 행동은 침착하게 평상시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선진 국민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무신경도 안 되고요. 신경을 끄고 내일 아니다, 우리 일 아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호들갑을 떨고 무섭다 방방 뛰면서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걸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로켓 발사를 빙자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6차례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한 것이 최근에 2022-70까지 합쳐서 조합 6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사상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기록을 세우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제재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이 국제 제재가 북한에 통하지 않았던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북한이 민주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요,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 민주국가라면 절대로 핵 문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고립되고 주민이 굶주리는데 그 정부를 누가 찍어줘야 다음 선거에 떨어뜨리지. 이게 모든 문제는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답하십시오. 두 글자인데요. 대한민국의 정책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정답 아닙니다. 네, 중국입니다. 왜 정답이 아닌지 제가 강의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동참하고 제재해요. 뒤로는 북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제재하는 척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명분을 계속 살려줍니다. 중국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런데 이걸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이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을 대고 우리가 그냥 팔을 팍 붙들이고 이렇게 라고 강요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느냐? 없죠. 약초국이 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 현실을 여러분들 먼저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북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가 과연 무너질 수 있겠는가? 사실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젊은 김정은이가 상당히 권력을 장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이 공포정치, 처형, 숙청 이런 경우는요, 통상 일정 기간 동안은 무서워서 그 앞에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권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모순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무너질 것이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만 아십니다. 네, 하늘에 계신 분만. 그런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북한은 무너질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3대에 걸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왕조 국가입니다. 왕조 국가.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북한은 1대, 2대, 3대 임금이 왕이 계속해서 독재하는 소위 왕조 독재국가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첫째는 돼지 같다는 거죠. 참 있습니다. 둘째는요, 주변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 김정일을 거느리고 산 부인이 5명이에요. 한 사람 지금 빠져있는데 5명. 이 김정은은 지금 이슬초 하나만 데리고 살지 않느냐. 김정은이 이제 나이 34밖에 안 됩니다. 얘가 자기 아버지 나이 때문에 몇 명을 거느리고 살지 두고 보지 않는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 드리겠는데 그냥 듣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제 사진입니다. 제 사진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다가 은근히 화가 나서 왜 나는 하나밖에 없나 뭐 이래가지고 은근히 화가 진짜 신나서 올려봤습니다. 근데 막상 올려놓고 나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 다 합쳐도 이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신속이 나서 올린 더 올렸어요. 이 북한을 보시면요, 김정은이가요, 지금 이제 4년 통치했는데, 국방장관이 지금 6번째고요, 합참의장이 5번째입니다. 이렇게 치면. 그만큼 군을 장악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당장 북한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럴 때일수록 북한과 대화를 하고 포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대화와 포용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지금의 정답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요, 육자회담의 역사를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1차례 육자회담이 열려가지고 2차례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골자만 하시면 됩니다. 육자회담을 그렇게 해서 2차례의 합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이게 북한이 핵개발하는데, 1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한 것들이 2번의 합의였습니다. 북한이 2005년도에 9.19 합의라고 막 떠들썩했죠. 막 이제 북한이 포기하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그 이듬해에 핵실험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래요. 2005년도에 사실 합의가 다 됐는데 또 뭐가 틀어지니까 다시 핵을 집어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무지하다는 표현을 들으십니다. 아니, 핵실험이 어디 장난으로 하십니까? 핵실험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장을 만들어야 되고 핵폭탄물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전부 20년, 10년 이전부터 쫙 준비되어 온 이 스케줄, 과학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건데 그걸 확 멈췄다가 그걸 나 화가 나니까 다시 하겠어 하고 확 집들어 다시 핵실험하고 그런 분들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 사실 가지고 놓은 겁니다. 세계를 가지고 놓은 겁니다. 합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차하면 나는 핵실험 할 거야 하고 핵실험 준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핵실험 한 겁니다.
이게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이중 전략의 명수이구나. Two track strategy. 우리 분당포럼, 21세기 분당포럼 회원님 여러분의 제가 영어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전략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시작. Two track strategy. 이게 협상을 협상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핵은 또 핵대로 뒤에서 만들어요. 협상에서 뭐 주는 거 있으면 또 받아요. 그것도 핵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진행은 진행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거 지겹도록 경험한 것, 이게 6자 회담이었다. 이렇게 골자 없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제4차 핵실험,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약간의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핵무기라고 하는 거하고 원자탄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저런 혼란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핵무기는 1세대에서부터 5세대까지 진화되고 있습니다. 1세대 핵무기는 원자폭탄입니다. 2세대는 수소폭탄입니다. 3세대는 중성자탄입니다. 4세대, 5세대 또 다른 물질로 만드는 다른 용도의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4세대, 5세대는 강대국들이 개념적으로 다 연구하고 있었지만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핵무기는 3세대까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여러분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1세대 원자폭탄은 분열탄입니다. 분열탄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자핵이 중성자를 맞아서 쪼개질 때,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폭발력으로 이용하는, 이게 1세대 원자폭탄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부르는 겁니다. 2세대는요, 융합탄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라고 하는 두 개의 물질이 합쳐질 때, 융합될 때 발생되는 에너지를 폭탄으로 만드는 것. 이게 2세대 수소폭탄, 융합탄입니다. 3세대 중성자탄은요, 2세대 폭탄에서 이런저런 조작들을 해서 중성자가 대량으로 튀어나오고 다른 것보다 중성자가 많이 발생하도록 만든 폭탄이 3세대 중성자탄입니다. 이 중성자가 많이 방출된다는 것은 집을 부시거나 장비를 부시거나 도시를 파괴하는 행위보다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역할. 자, 여기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1세대 원자폭탄에서 2세대 수소폭탄으로 넘어가면 폭발력이 수백 배 이상 커집니다. 기술이 좋아서 잘 만들면 수십 배 정도 커지기도 만들 수 있고, 통상은 수백 배 크고요. 이론적으로는 10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때렸던 폭탄은 1세대 원자폭탄입니다. 1세대 원자폭탄, 이 15킬로톤, 25킬로톤, 이 킬로톤 단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15킬로톤짜리 하나가 수십만 명을 죽이고 도시를 하나를 작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이 되면요, 기술이 아주 좋으면 1메가톤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상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작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1메가톤이면요 1000킬로톤입니다. 1000킬로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여기에 제가 1.5세대라고 적어놨는데 1.5세대는요 1세대 원자폭탄과 2세대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세대 분열탄, 분열할 때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수소폭탄에서 사용하는 융합장치 조금을
원자탄 안에다가 씹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일어나는 융합 반응이 더 많은 중성자를 방출해서 그 중성자가 분열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아닙니다. 예. 잠깐만,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요. 예. 그 융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중성자가 분열을 촉진시켜서 분열 효율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전폭 분열탄인데 결국은 수소폭탄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문턱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 설명 그만큼 드리고, 이번에 북한이 1월 6일날 터뜨린 북한이 뭐냐? 뭐 이런저런 얘기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폭 분열탄이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전폭 분열탄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배우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50분 안에 뒤에 얘기를 하도 못하기 때문에 제 결론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일 확실한 것은요, 북한 가서 보든지 김정은한테 물어보는 것 말고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니까 제가 전문가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 한 가지만 감안을 하십시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5개 강대국이요, 이거 말고 4개가 더 있습니다만 5대 강대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2세대 수소폭탄 만들 때까지 걸린 기간이요, 긴 나라가 8년 7년, 중국은 2년 7개월입니다. 북한이 최초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이 2006년이고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이게 북한의 핵실력이에요. 이게 북한의 핵실력. 자, 여기까지 이번 핵실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부분을 아셔야지만 뭐 핵주권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유망스럽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 1세대 핵폭탄이 무슨 폭탄을 그랬죠? 원자폭탄. 원자폭탄을 만드는 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라늄이고요, 하나는 플루토늄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만드는 방법과 플루토늄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농도만 높이면 핵폭탄 원료가 됩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라늄을 원자로에 연소를 시키고 난 후에 연소된 폐연료봉, 다 타고 난 폐연료봉 안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폐연료봉을 쪼개고 분리해서 소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1세대 원자폭탄의 원료가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모르시면 앞으로 핵논의에 뛰어드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원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보십시오. 시작. 우라늄과 플루토늄. 북한은 이제까지 3차 핵실험까지는 플루토늄으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2차는 확실히 플루토늄으로 했습니다. 그건 증명이 됐습니다. 플루토늄 탄인지 우라늄 탄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어렵지만 있습니다. 1차, 2차는 미국이 그 방법을 이용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은 있느냐? 과학적으로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헬리움이라고 하는 가스가 만들어져서 분출이 되는데 이 가스가 나오자마자 대단히 가벼워서 하늘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헬륨을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헬륨이 맞다 하더라도 헬륨 가스는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수소폭탄이었다 아니었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정은이 잡아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 말이 오기 기다립니다. 자,
이제 로켓인가 미사일인가 말씀에 대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강의를 22분, 5시 22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분 하면 시간을 얻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위성 발사용 로켓과 탐구 발사용 미사일은 사실상 같은 문제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원통 안에 엔진과 연료를 집어넣어서 연료에 불을 붙이면 쫙 올라가는데 이게 꼭대기에 인공위성을 달고 지구 궤도의 위성을 쏘아서 그걸 평화용으로 이용하는 이런 용도를 우리가 로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인공위성을 달지 않고 폭탄을 달고 미운 놈 코앞으로 날려보낸 용도, 이거를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군사용 미사일이 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선호하고 이 강목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데 원칙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럼 북한이 꼭대기에 위성을 달아서 쏘았으니까 로켓으로 봐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UN 안보리에서 채택한 이 앞에 5개의 결의안, 이번에 채택한 마지막 6번째 결의안, 이 결의안에서 북한한테 너는 로켓이라고 그러든 미사일이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관계없이 탐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동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입장이 전혀 아니고 너가 지금 밑에서 날뛰는 것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 다 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북한이 실험하고 있는 것은 로켓에 인공위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진짜 2009년에 말이죠. 광명성 2호라는 것을 북한이 쏘고 막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광명성 2호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우렁차게 전송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전략사령부였어요. 미국 전략사령부라고 해서 USS 스타콤이라고 하는 전략사령부에서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북한이 찍 쐈습니다. 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 기능을 다 하고 서서히 돌면서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파편이 돼서 우주에 미아가 돼서 서서히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도 있고 별하별 위성들이 다 떠돌면 이 물체 하나하나를 이 전략사령부는 다 10개라고 1년 번호로 다 맡기고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기를 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쏘아올리는 겁니다. 뭔가 지금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인체 하는 걸 쏘아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의 경우에는 미사일이다. 이 사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올릴 수 있는 정도의 로켓이라면 그 로켓을 군사용 미사일로 사용하면 대륙간 탄도탄급이 된다. 이 정설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ICBM. 이 대륙에서 저 대륙까지 날아가면 적어도 사정거리가 8,000km가 넘으면 대륙간 탄도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대륙간 탄도탄급 로켓을 이미 여러 차례 시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관건이 있죠. 우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관건이 바로 재진입 기술입니다. 재진입, re-entry technology,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만약에 인공위성을 쏘는 로켓이라면요, 로켓을 지구 궤도에서 발사하고 나면 자기 이 용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타서 떨어지든 뭐 이렇게 뭐 돌면서 추락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쏘아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죠.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들어올 때 속도가 뭐 음속 25배 뭐 이런 식입니다. 공기층과 부딪히면서 7,000도, 6,000도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엄청난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 열과 진동을 극복하고 정확하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재진입 기술인데 북한이 과연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는 노동미사일, 스커드-C 미사일, 이런 미사일들이 이미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 돌을 만큼 사진 그리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ICBM은 더 갔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것이고요. 북한이 어느 정도 재진입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공미사일 무수단 이런 것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ICBM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같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핵폭탄이 달리고 폭탄이 달려서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무기 상태로 되어 있느냐, 직접 배치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자, 이제 핵부산 말씀드릴게요. 앞에 질문을 연상하시면서 보십시오. 미국의 핵부산이 확실하면 우리 걱정하는 게 되는 거 아니냐. 핵우산을 만들어줍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을 쓰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본토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근처 일본 괌에 있는 미국 군사들이 동원되고 그냥 한마디로 북한을 아작을 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저게 지금으로서 믿지 않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생략하고 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핵부산 이 신뢰성을 100% 담보할 수는 없다. 이 미국이라는 말이가 민주주의 국가고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한국이 북한한테 핵공격 당했다고 미국이 반드시 핵우산을 작동시켜서 북한을 아작내라. 미국 여론이 그러지마. 우리가 왜 한국 장래 우리가 큰일 날 일을 당해야 돼. 하지마. 이렇게 여론이 강력하게 명령하면 정부는 못 훔칠 수 있어요. 북한이 또 그렇게 또 핵우산 쓰면 나 광 때릴 거야. LA 때릴 거야. 그러지 달라고 지금 ICBM 만드는 거 아닙니까? 또 북한이 ICBM 만들어서 진짜로 공격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써먹으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 협박에서 한국을 돕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100% 장갑을 쓰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미국 우리 실망시킨 사건들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리아 정부군이 방문을 해서 화학무기 사용, 사진가스를 뿌려요. 1,300명이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는 미국이 무력 공격할 줄 알았어요. 한다고 하더니만 러시아가 말입니다. 지금은 협상하고 말입니다. 이게 북한한테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줄 겁니다. 당연히 응징했어야 돼요. 안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키준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자기 땅에 있었던 핵무기를 다 반납했어요. 미국 말 듣고. 그런데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 그냥 뺏어먹었잖아요. 미국이 말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은 굉장히 찜찜합니다. 야,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한미 동맹이 불편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신빙성이 좋지만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요,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의 핵무산이 확실하면 북한이 확실히 핵무기 못 쓰는 것이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함이라는 거죠. 핵무기는요, 제가 그런 걸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았고, 그런 핵 문제를 전공해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으로는 제가 사실은 제 1호입니다. 대한민국에. 핵무기는요, 사용이 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군사적 무기이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상대에게 많은 불이익을 강요하는 정치 외교적 무기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이 호주머니에 이렇게 핵무기를 넣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 이거 뭔지 알지? 까불면 청와대 죗가루가 되는 거야? 알지? 이게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주눅 들게 만듭니다. 많은 심리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효과들을 핵 그림자 효과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에 설명드릴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경제력이 40배 이상 크고 우리 군인들이 입는 옷이 좋고 군함이 빛과 번쩍하고 전투기가 비싼 것이고 다 질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앞서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핵무기하고 대입을 하면 그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머릿속에 심리적 군사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믿고 남북관계를 회복해요. 아니 북한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조선이 우리보다 40배나 더 잘 살고 게임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무시무시한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주 못하네. 그러니까 온갖 갑질을 다 해대는 겁니다. 뭔가 협박 했다가 또 장군들의 통 큰 결단을 하고 또 대화하자고 손 내밀었다. 지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다 핵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천안함 연편도 북한이 핵 소유 아니면 어떻게 천안함 연편도 그렇게 때립니까? 이스라엘 같은 그렇게 함부로 했겠어요? 적당 응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믿었던 대로 때 우리가 이렇게 토발해도 남조선은 우리가 핵을 가진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발해도 돼. 그 도발한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계속되면요. 대북정책, 통일정책 먹히지 않습니다. 대북정책이 뭐 하자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사이좋게 상생하자는 게 대북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남한을 찝쩍거릴 수 있고 도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상생하겠어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이 무력 충돌 동기를 완전히 버렸을 때 항구적인 전쟁 구도가 정착됩니다. 통일 정책이 어떻게 먹힙니까? 통일은 뭐 하자는 겁니까?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조선이 혁명을 통해서 알맞게 변해서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그 적과 통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아닙니까? 북한이 변해야죠.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민주화하라고 합니까? 인권 개선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얘기하는 민주화이죠. 통일 정치가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작용을 우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핵우산 있는데 왜 걱정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박수 제가 당대 강의 다녀보니까 딱 이 시점에서 수준이 높은 분들이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됐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100% 만류하는 자세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글로 방송으로 제가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요.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낮추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전략, 이건 A2, AD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 모시고 좋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대북 굴기하려고 굴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팽창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고 팽창주의 어디가 가장 팽창의 제1선이 어딘지 바다 아닙니까? 바다.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난리 아닙니까? 동중국해에서는 생각도 해수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을 등에 얻은 일본 사이에 남중국해 지금 난리 아닙니까? 남중국해가 왜 난리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으면 중국의 에너지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중국의 에너지는 다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으면 중국이 남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중국해, 남중국해 할 것 없이 바다는 전부 다 미 대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서태평양을 지키는 칠합대, 인도양을 지키는 미 호함대,
참 미국의 해양시설이 지금까지 지배하고. 그럼 대한민국은 그럼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은 더욱더 그렇죠. 이거 남중국해 아니면 어디로 대한민국 서부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지금? 예? 중동에서 인도양 거쳐서 남중 말라카 해협, 그 거쳐 동중국해 거쳐서 제주 해협, 제주 남쪽 거쳐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쪽 바다가 중국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중국이 불확실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대한민국 그냥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백장주의 정책, 이제는 남중국해는 내 앞마당이다. 내 앞마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베트남 앞에 있는 섬도 내 거다. 필리핀 앞에 있는 섬도 내 거다. 거기다 한번 갖다 보고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비행장을 만들고 지금 레이더 기지, 미사일까지 배치했어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한민국 편들을 잡고 갔습니까? 참 이게 바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다 이렇게 정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과 일본이 또 작은 냉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중국과 일본 간의 자존심 대결, 해양 군비 경쟁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사이 엄청 나빠요. 푸틴이 지금 또 옛날 강대국 되겠다고 지금 어떻게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작은 냉전. 그러니까 큰 그림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편. 미일 동맹 대 중러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양대 세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데가 바로 이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중국한테는 북한이 유일한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각이 두 개죠. 바람 피우고 말하고 잘 안 듣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시각이 두 개인 것처럼 이놈의 영감탱이 미국 죽겠는데 또 그래도 어떻게 죽어나 사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남편 이게 중국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 관계가 좋고요. 군사 관계가 대립적이지 않고 협력적일 때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냉전 구도가 격화되면 대립 구도가 격화되면 중국은 북한을 끼고 돕니다. 지금 보십시오. 딱 그 상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핵실을 하고 나서 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라 라고 대북 제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빼니까 대한민국은 답답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예? 말 안 듣죠. 우리 말 안 듣죠. 예. 말씀드리기는 배감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래 싸움에 등터지던 19세기, 20세기 그 상황과 지금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지렛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년대 말만 해도 대한민국의 GDP가 중국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선진국 국민 대접했죠. 지금 택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강대국 마인드가 중국의 GDP가 우리 7.5배입니다. 지금 7.5배.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중국이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경제가 문제 있다 하면서도 그래도 6%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 머리 좋고 정말 기술 있는 이 민족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씩 되는 사람들이 머리에 띠누르고 강화문에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기업의 정신과 그들의 정신을 그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성장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리적으로도 불리하고 땅덩이도 작고 자본도 없고 그나마 이걸 이만큼 큰 것이 경제력을 키워서 그래도 뭐 꽤나 이렇게 서는 나라가 됐는데 경제성장 앞으로 못하면 대한민국 앞으로 지금보다 더 처참해질 겁니다. 남의 문제 절대 못하는 저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더 지금보다 우리 외교력이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예상을 지금 드립니다. 중국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 편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또 생략하고요. 한국의 핵무장, 한마디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우그룹의 직장 생활을 했었고 금성사의 부장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미국 가서 안보 공부를 하고 핵 전략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변신할 때 저한테 인생에 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건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핵무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사실 그 시절에 제 참 오기부림, 젊은 날의 오기부림이었죠. 제 집사람은 도대체 우리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런데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고 돌아왔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경제력이 80%는 해외에서 네.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기를 택한다면 한미 동맹도 파탄이 될 것이고요. 러시아, 중국, 우리 심하게 갈굴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아야 돼요. 이게 한국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꼴떡같지만, 저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어떤 것보다 제 마음은 더 뜨겁습니다. 저는 이 약소국의 서러움 때문에 다시 안보 공부를 다시 해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인데, 그분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입 닫고 가만히 계셔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핵무장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예,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 대한민국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고, 외교력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도 정부 아닌 사람들이 핵무장 주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일찍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왼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인데요. 제가 이 주장은 1991년부터 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핵무장은 안 되는 거 알겠다.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이 위급하면 이렇게 탁 뛰어넘으면 되도록, 뛰어넘으면 핵무장이 되도록 국제조약을 어기지 않는 이 맥심 한계선까지 가자. 라는 것이 그때 제 주장이었어요. 1991년도에. 근데 그 주장을 사람들이 다 과격하다고 했어요, 저보고. 과격하다고 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이 이 한계선은-커녕 발가벗고 아무것도 없는 이 밑바닥이 계속 있죠. 근데 일본은 요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미국은 왜 일본한테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하고 왜 한국은 허락하지 않았느냐? 차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한테도 외쳤죠. 우리도 일본처럼 지금까지 가겠다. 허락하라. 아니면 동맹국 차별하는 거냐 뭐냐.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노느냐. 우리 앞으로 안보가 엄중해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자. 제가 그 주장을 했던 게 평화적 백기권론이었는데 저는 이 주장 때문에 1994년도에 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 제 인생을 바꾼 문제입니다. 7년 동안 밖에 있다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을 떠돌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전문가로 다시 안착을 했고 2011년도에 전문 퇴임을 했고 그러니까 참 제가 이 핵 문제 때문에 제가 겪었던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노태우 정부의 핵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아니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왜 핵정책을 왜 그렇게 하느냐. 노태우, 김태우, 참, 이름이 참. 이미 참, 시커멓게 지나가는 과거사가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까지 와야 됩니다. 이까지는. 근데 이까지 못 오게 알리는 게 미국이거든요. 이건 미국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때려서든 설득을 하든, 이걸 극복해야 될 선이기까지. 그러나, 우리도 북한처럼 이 선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크게 얘기하면 결국 세 가지 해야 되는 건데요. 대화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억제도 해야 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다 D로 시작합니다. Dialogue, Diplomacy, Deterrence.
이 세 가지는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근데 국민들께서는요, 3번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3번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못 들으시는 경향이기 때문에. 자, 다시 1번 해야 되고 2번 해야 하고 3번 해야 되는데, 아까 저쪽에서 어떤 분이 한국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에 북한 핵이 개발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시죠? 교수님 지금 그렇게 설명 다 했잖아요, 지금. 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교수님 지금 강의 내용이 예. 한국 정부의 정책 잘못이다라고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순위는 택도 없습니다. 큰 변수는요, 북한의 체제고 중국이고, 한국의 정책 문제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작은 변수인데 왜 그런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남탓을 해갔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를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북한 핵개발이 우리가 햇볕 정책한다고 북한에 돈 대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북한 핵개발했다, 이런 논쟁, 이 소위 보수의 논쟁입니다. 또 반대로 진보의 논쟁에서는 그 북한을 달래야 되지, 평화를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북한을 자꾸 욱박지르고 압박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핵과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건 압박 정책 때문이야, 이런 논쟁을 방송에서 이렇게 심심자에 붙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지금처럼 얘기합니다. 제발 그 싸움 좀 그만하자.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전쟁 끝나는 시점부터 김일성이가 만들기 시작한 건데, 우리는 그 역사를 다 배웠는데, 북한이 그때 전쟁 끝나면서 야, 미국 핵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적화통일 기회를 놓쳤고, 미국의 공군력 때문에 뭐 되는 일이 없죠. 뭐 하나는 막 폭격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김일성이가 머릿속에 막힌 게 두 가지가 공군력하고 핵입니다. 50년대부터 핵무기 만드는 인력을 길렀고요. 60년대부터 이미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고, 70년대에 영변의 핵시설을 만들었고요. 70년대 후반부터 미사일을 만들었고요. 핵 만들면서. 핵 만들어도 미사일이 실을 보내는 도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요, 햇볕 정책, 압박 정책,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북한 핵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정말로 잘했으면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었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런 정도로 햇볕 정책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달래고 예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와서 핵을 포기할 북한도 아니었고, 그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겁이 나서 핵을 포기할 북한도 아니었고, 그보다는 차원이 더 높습니다. 북한의 핵 고집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 탓을 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과장하는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북한의 핵 고집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대화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해야죠.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자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화만으로는 지금 안 된다. 대화해봤자 맨날 사기치고 이중전략 나오니까 지금은 강력한 제재, 외교를 통해서 제재도 한꺼번에 해서 어쨌든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아이고 이제 뭔가 내가 좀 안 변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대화를 해야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목표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을 해야지만 대북제재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자, 이 두 개 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3번 군사조직제,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가지고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오늘 들고 나오면 내일 핵 문제 해결될까요? 핵도 없죠. 핵도 없죠. 북한이 어떤데요? 지루한 시간을 끌고 온갖 걸 다 끌어내고, 그러니까 대화가 성공적으로 제재가 성공이 돼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안 되면 이게 핵 문제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핵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 대한민국이 북한 핵 문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억제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적 억제라고 하는 것은 핵 대화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제재가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북한이 태도를 웃고 나오든 물고 나오든 관계없이 북한
북한 핵이 해결될 때까지 군사적 억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입니다.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게. 그런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마치 뭐 대화만 잘하면 되는 걸로, 또 제재만 잘하면 되는 걸로. 그거 아닙니다. 그 필요하지만 그게 당장 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억제, 이게 군사적 억제.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뭐 보니까 시간이 이제 한 5분밖에 지금 안 남았네요. 5분만에 이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우리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요, 북한 핵 무기들을 선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북한 핵이 날아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실패해서 핵폭발이 생기면 이 피해를 줄이고 국가를 지켜내는 방호 능력도 있어요.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북한이 다시는 이따오지 하지 못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응징을 또 해야 돼요. 이 네 단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북창해 보시죠. 처음부터 시작. 선제, 방어, 응징. 지금 우리 국방부가 하고 있는 킬체인, 그게 요 선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드, 이게 방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이 분야들에 있어서 우리 역량을 골고루 키워나가요. 이게 우리의 국방 과제입니다. 국방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가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마지막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어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걸 우리 쪽에서 요격 미사일을 쏘아서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리는 겁니다.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요격 미사일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 방어를 하고 있는, 방어망으로 사용했던 미사일이 팩2 개량형, 이게 유효 거리가 15km,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요, 이건 쭉 날아오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 앞까지 다가와서 20km까지 왔을 때, 그때 여기서 우리가 가진 팩2 미사일을 쏘아올려서 맞춰 떨어뜨리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딱 한 번뿐이다. 그 실패하면 큰일 날 것이다.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큰일 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종말 단계 하청 방어에 국한된 것이 대한민국의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이 보거나 저희 같은 밖에 민간인 전문가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 번만 시도하는 일은 너무 불안하다. 북한이 저렇게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 번은 더 미리 좀 방어를 해서 이 방어라는 것은 자주 많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뭐 무지하게 많고 기술이 무지하게 좋으면 3겹, 4겹 하면 좋죠.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사드는 150km에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가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한번 맞추기를 해서 맞으면 좋고, 안 되면 또 밑에 우리가 가진 핵으로 맞추면 2번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사드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희도 주장을 했고요. 심지어 뭐 중국이 사드 갖다 놓으면 뭐 한국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해볼 때도 저는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중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국주의 논리로 나올 거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작다고 너가 지금 얕보고 함부로 아니 북한이라고 하는 깡패가 수류탄을 손에 들고 대한민국만 던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급해서 겁이 나서 담이라도 쐈자. 담 찼는데 왜 중국이 깡패를 말려주든지 수류탄을 뺏어주든지 그 짓은 하지 않고 왜 우리 보고 왜 담 못 쐈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사실 제가 막 되돌렸죠. 근데 중국이 그러면 이 대한민국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옛날에 원세계가 했던 짓거리하고 같다는 걸 중국이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심하게 나오느냐.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포커스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는 포커스. 중국이 사드 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사드가 위협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10년 전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고려 싸움에 덤터지는 셔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3월 2일 날 안보리 제재 2270호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 통과된 내용도 안에 보면 구멍들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동참만 해준다면 이번에는 북한을 숨쉬지 못하게 좀 졸라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저희들은 갖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드면 우리를 가져오기로 했으면 가져와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기 자존심을 걸고 반대했잖아요. 가만히 안 있죠. 사실 유엔 안보리 2270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요, 저는 중국 웃기지 마라, 사드 가져와야 된다. 2705를 통과시키는 압력으로 사드 카드를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드를 가져와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그냥 발을 빼버리면 이게 우리한테 더 큰 국익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합니다. 어느 쪽 안보 이익이 더 큰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논리를 바꿨습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사드는 언제나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지금 딜을 한 거 아닙니까? 270이 그죠? 미국이 주춤주춤하면 또 미국 재촉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고 중국이 안보리 270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우리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네. 사드 문제가 지금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협상 카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쪽의 국가 이익이 더 큰지를 판단하셔서 여러분께서도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내용 보시죠. 저는 오늘 21세기 분당 포럼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강의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핵 문제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그러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무장하고 이걸 알고 계시죠. 원리를 알고 계셔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가족들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지금 한국이 처한 이 딜레마, 한국이 지금 강경차에 끼어서 지금 개성공단 문 닫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는 거죠. 저도 참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화의 상징물이었고 또 군사적 충돌을 막아주는 완충장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문은 닫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그런 큰 카드가 아니면 중국한테 울림을 줄 카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우리가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이 이제 핵기반 못하게 목을 쪼아달라 돈줄을 쪼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북한을 향해서 매년 1억 달러의 까랑까랑한 외화 투명성이 하나도 없는 북한 노동당 39호씩 그대로 끌어가는 그 까랑까랑한 외화를 계속 갖다 바치 그럼 국제사회에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한국고 니나 잘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비판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개성공단 못 하던 데에서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 이런 입장을 지시민들이 사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자세가 아니냐. 그게 나라를 단결시키고 우리 국력은 중국에 부족하고 러시아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결하면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외교력도 더 크게 수 있고 우리 말방도 더 크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부 단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